파동의 간섭입니다. 간섭은 영어로 interference. 파동의 간섭 시간입니다. 여기를 얘기를 하려면 먼저 슈퍼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중첩이에요. 중첩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동이 움직일 때 둘이 저렇게 지금 그 진폭이 Y1하고 Y2인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딱 겹쳐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Y1 더하기 Y2하고 점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프를 한다는 얘기라. 그런데 이렇게 잠깐 점프하고 어떻게 돼? Y2건 일로 그냥 쭉 가고 Y1건 지가 알아서 그냥 갈 길 가는 거예요. 잠깐 저렇게 합쳐졌다가 갈 길 가는 겁니다. 이 잠깐 이 합쳐지면서 겹쳐지는 수 있다라는 이 성질이 중첩입니다. 중첩. 즉 변이를 합한 값으로 된다. 이거를 우리가 중첩이라고 하고 그거에 의해서 파동의 모양이 달라지는 진폭이 바뀌는 현상을 간섭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중첩은 변이의 합으로 변이가 합해지는 현상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진폭이 달라지게 되면 이게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파동을 더하는 과정에서 저 변이들을 하나하나 더하는 건 중첩. 그렇게 더한 결과로 진폭이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간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운 이해법입니다. 그래서 간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죠. 그렇죠? 뭐야? 보강 간섭이 있고 그리고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루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가겠지? 거기 보세요. 보강 간섭은 저렇게 된 거예요. 같은 위상, 마루끼리 또는 골끼리 해서 진폭이 커지는 경우를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상쇄 간섭. 마루와 골이 만났어. 그럼 어떻게 돼? 사라진 것처럼 또는 줄어든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진폭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상쇄 간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마루끼리 만나면 보강. 마루랑 골이랑 같은 이상끼리 만나면 보강이에요. 같은 마루끼리, 골끼리 이거를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이상끼리 마루와 골 이렇게 서로 다른 애끼리 만나면 상쇄가 일어난다. 그 정도 보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무슨 그 일반 물리학처럼 막 사인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무슨 덧설명이 이딴 거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딴 거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일반 물리학은 이런 거 합니다. 다만 우리 일반 물리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안 합니다. 물리학과 가면 해요. 근데 안 갈 거잖아. 안 갈 거잖아. 동의 가려고? 아니잖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에서도 저렇게 보통 실선은 마루로 표시를 하고요. 점선이 골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그 PQRS 지금 보면은 P, Q 얘네들의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예요. 왜? 마루끼리, 골끼리 중첩되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밝기가 크게 바뀝니다. 크게 바뀌어요. 반대로 밝기가 작게 변하는 R과 S 대표적인 상쇄 간섭 지역입니다. 왜? 마루와 골이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지워져요. 근데 이 보강 간섭과 마루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떠냐면 얘네들은요 경로차에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거 잘 세야 되는데 P가 어떻게 된 거냐면 거기 보세요. 이거 내가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얘기하는데 P가요 S1에서는 4칸 떨어져 있어요. S1에서는 하나, 둘, 셋, 4칸째예요. 그리고 S2에서 6칸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한 칸이 뭐냐? 이 한 칸이 파장의 반이에요. 그러면 둘이 4칸하고 6칸이니까 몇 칸 차이가 나는 거야? 2칸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Q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Q에서도
계산해보면 Q는 둘 다 5칸씩 차이가 나요. 둘 다 5칸씩이에요. 즉 보강간섭은 어떻게 된다? 반파장의 짝수배, 즉 파장의 정수배만큼 경로차가 발생합니다. 파장의 정수배만큼 생겨요. 즉 파장 한 번 들어갈 정도, 2번, 3번 이런 식으로 경로차가 생기게 되면 보강간섭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상쇄간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R의 경우는 5칸 차이예요. S1에 5칸 떨어져 있어요. S1에서. 하지만 S2에서는 4칸 떨어집니다. 1칸 차이가 나요. 그리고 S의 경우는 6칸과 3칸입니다. 3칸 차이가 나요. 즉 뭐야? 여기는 보강간 상쇄간섭의 경우는 경로차가 홀수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2분의 람다,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런 식으로 홀수배만큼 차이가 납니다. 반파장의 홀수배만큼. 그 차이를 좀 기억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의 경우도 이 사운드의 경우도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스피커 가운데는 어때? 경로차가 없잖아. 경로차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음파가 왜냐면 양쪽 그 좌우 스테레오 그 스피커가 양쪽에서 똑같이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그 스피커를 어떻게 해? 보통 이 사라운드 이렇게 막 그 5 채널 해가지고 이렇게 놓으면 경로를 다 조정해서 놓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에서 이 소파에 앉아 있는 지점에서 다 뭉쳐서 보강간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놓는 거예요. 그럼 마치 여기 온 곳에서 합쳐서 이렇게 들린 것처럼 웅장한 극장 사운드가 되는 거죠. 극장에서도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세팅해서 놔요. 그래서 아주 막 블록버스터 영화 볼 때 아주 사운드 거의 막 죽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이 간섭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반대로 저런 식으로 경로차가 2분의 3람다, 즉 2분의 람다의 3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소리가 한쪽은 커지는데 한쪽이 줄어서 상대적으로 소리가 작게 들리게 됩니다. 제대로 안 전달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쇄간섭이 일어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빛의 경우도 간섭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의 경우에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이중 슬릿에 의한 요 무늬 지금 보이시죠? 거기 이중 슬릿에 의한 무늬 보이세요? 이거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밝은 부분은 전부 뭐야? 무슨 간섭? 동해 무슨 간섭? 밝은 부분은 전부 보강간섭이에요. 전부 보강간섭이에요. 밝은 무늬는 무조건 보강간섭입니다. 어두운 무늬는 무조건 상쇄간섭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경로차가 어떻게 파장의 정수배, 반파장의 짝수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운데는 0이에요. 한가운데는 0이고 그 다음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6배 이렇게 가는 겁니다. 밝은 무늬는. 반대로 어두운 부분은 반파장의 1배, 반파장의 3배, 반파장의 5배 이런 식으로 홀수배만큼 차이가 날 때 상쇄간섭이 발생을 한 거예요. 원래 이거 다 계산하는 게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해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좀 중요한 게 요게 이 파동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파동이 생각보다 반사하고 굴절은 파동 고유 성질이 아니에요. 회절이 진짜 고유 성질이에요. 회절. 이 회절을 이용한 거라서 이 회절문이라고 회절간섭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전자도 이직거리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전자가 저 회절무늬를 띄는 걸 발견을 해요. 그게 뭐야? 그게 드브로이의 물질파입니다. 그래서 우와! 물질도 파동적 성질이 있구나! 하고 밝혀졌고 드브로이는 이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탑니다. 이걸로 타요. 정말 발상 하나 전화한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탄 천재입니다. 그래서 드브로이는 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발상에 전화한 거. 물론 안타깝게도 그게 오래 못 살았어요. 이 사람이. 병이 좀 있었대. 근데 굉장히 발상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간섭 활용하는 거. 우리 저기 뭐야? 왜 그 헤드셋 중에 무소음 헤드셋 있잖아. 근데 사실 말이 좋아서 무소음이 사실은 이 주변의 사운드를 다 상쇄간섭시켜서 지우는 거예요. 최대한 지워놓고 이 음악만 남겨갖고 들을 수 있도록. 물론 그건 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 안녕 했는데 내 인사 먹고 갈 수도 있어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집중하는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이제 프로게이머들은 주변에 응원 소리나 이런 귀net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저렇게 쓰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무반사 코팅 이런 것도 있고 홀로그램. 이 홀로그램도 굉장히 중요한 간섭을 이용한 장치입니다. 이거 나중에 보안 장치로 쓰죠. 위조 집회 감면에 이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냥 요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간섭은 뭐다? 이 파동이 합쳐지면서 진폭이 달라지는 거다. 이때 진폭이 커지는 걸 보강이라고 하고 진폭이 줄어드는 걸 상쇄라고 한다. 그리고 그 둘은 뭐 때문에 생긴다? 두 파동의 경로차에 생긴다.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면 보강, 볼수배면 상쇄 간섭이다. 요거까지는 알면 돼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이상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겁 안 내셔도 됩니다. 이쪽에 대한 문제풀이는 11월 9일날 본격적으로 할 테니까요. 이번에는 숙제를 그렇게 많이는 안 낼 겁니다. 문제풀이 다음 시간에 체크할 거예요. 이 파트.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쭉 빼는 거를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11월 16일날 이제 아마 16일에 이상인데 하루에 얼마나 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16일날 볼 것 같아. 왜냐면 11일부터 15일이 수학에서 이미 분기평가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할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 우리는 그때쯤 볼 것 같고요. 그럼 16일날 이제 그거를 해설을 하고 그리고 수능 기출된 쪽을 준비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날벌레 있었어? 모기 같은 게 제 얼굴에 향해. 그거 아까 이쪽으로 날아가는 거 봤어. 자,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빛과 물질의 이중성. 쉬어가는 단원이에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사실 빛은 물질이냐 입자냐 파동이냐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싸웠어요. 원래 뉴턴이 처음에 빛은 입자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왜? 빛이 직진을 한다는 거거든. 그리고 반사가 되거든. 이걸 물질들이 튕겨나오면서 생기는 현상 아니냐?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반사가 파동의 성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동 고유의 성질이 아니에요. 입자로도 설명이 돼요. 그거는. 근데 하이언스가 야 이거 맞아? 해가지고 나왔고 결정적으로 이런 회절무늬가 발견이 되면서 파동성이 굉장히 우세해집니다. 근데 한 가지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걸 설명을 못해요. 파동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뭔지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면서 파동성을 같이 띈다. 다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중성이라고 해서 입자 파동성이 동시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입자성이 나올 때 파동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파동성이 나올 때는 입자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건 차이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입자성을 띠기도 하고 파동성을 띠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솔직히 포장해서 얘기한 거고요. 그냥 상황마다 끼워 맞춘 거야. 솔직히 좀 약간 까는 쪽 얘기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드브로이가 잠깐만 빛도 입자면서 파동이 된다고? 야 그럼 물질도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나온 게 물질파예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그쪽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뉴턴은 빛이 입자성을 주장했어요. 왜? 빛이 직진하지 않냐? 우리 실제로 레이더 쏘면 어떻게 돼요? 쭉 나가죠. 쭉 나갑니다. 쭉 저기까지 우주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레이저는. 그쵸? 그 직진할 수 있는 입자가 이렇게 쭉 뻗어가는 거 아니냐? 반사는 여기 벽에 부딪혀서 공 튀어나오듯이 똑같은 현상 아니냐? 그래서 반사가 파동 고유의 성질은 아닙니다. 반사는 입자성으로도 설명이 돼요. 파동성으로 설명이 되는 건 회절입니다. 간섭파. 간섭과 회절이 진짜 파동성이에요. 진짜 파동성입니다. 그것 때문에 파동성이 힘을 얻고 근데 그나마 뉴턴이 주장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딴 사람도 아니고 마뉴링의 법칙을 쓰고 프린키피아를 쓴 그 네임도 뉴턴이 주장을 한 거라서 좀 먹혔어요. 초반에는. 근데 문제는 파동성을 나타내는 게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하이언스 옛날에 호이겐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왜 호이겐스의 간극이라고 해서 토상사의 그 고리 틈 있죠. 그거 발견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이언스라고 해요.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덜란드 과학자인데
이 사람은 파동으로 지금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굴절이랑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 아까 배웠던 그 파동의 굴절이나 그 재미없는 내용들이 다 이 양반이 한 거예요. 이 양반이. 네, 이 양반 때려 잡으면 반사 굴절 안 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역학보다 여기가 쉬워. 그래서 굳이 때려잡지 마. 잘 때려잡으면 누터를 때려잡아. 비정도 나오니까. 근데 여기에서 영, 사람 이름입니다. 해리 영이라고 하는 빛의 간접 실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뭔지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자세하게 안 나오고 그냥 간접 실험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레넬의 빛의 실험, 그 다음 푸코의 입자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예측이 된 거야. 그리고 맥스웰이 아예 전자기파 대놓고 전자기파가 빛이라고 밝혀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파동이 맞는 것 같다. 뉴턴이 대단한 과학자인 건 맞는데 빛은 파동이지 무슨 입자야. 이렇게 거의 굳어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굳어가고 있었는데요. 아까 전자레인지에 알루미늄 호일 넣으면 난리 난다 그랬죠. 그게 이 현상입니다. 금속 표면에 빛을 쐬면요 전자가 튀어나와요. 전기가 흐릅니다. 그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파동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Photoelectric Effect라고 합니다. 광전 효과예요. 우리가 발전에 대해서 이제 배웠을 거예요. 3-2에서 3-2에서 우리 그 터빈, 그 발전소의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터빈을 안 돌리는 몇 안 되는 발전이 있어요. 뭐야? 여우리 태양광 발전. 그거 원리가 얘예요. 그거 원리가 얘입니다. 태양광에 있는 빛이 여기 금속판에 때리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류가 옵니다. 그게 광전 효과입니다. 유일하게 태양광 발전은 터빈을 쓰지 않습니다. 이 광전 효과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근데 이 광전 효과가 뭐냐?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류가 튀어나온다. 선생님 그러면 햇빛에다가 짜파게티 비닐 이렇게 딱 놓고 전류 흐르면 통할 수 있어요? 통하겠냐고. 그거는 특정 파수 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한참 놔야 되는 거지. 햇빛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좀 힘들지. 통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햇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약해요. 그래서 잘 안 흘러요. 거기에서는 잘 안 흘러요. 저 현상을 가지고서 이제 설명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전 효과가요 좀 희한한 거야. 이게 광전 효과가 문제가 뭐냐면 빛의 세기만 충분히 세면 어떤 진동수든지 전자가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 그러거든. 빛의 세기가 어느 정도 있으면 결국은 다 통하거든. 그렇게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얘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특정 주파수 미만은요, 특정 진동수 미만은 아무리 세게 빛을 쐬도 안 일어나요. 빛의 세기와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발생을 안 해요. 이게 골 때리는 거지. 이게 말이 되냐 이거. 파동성으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빛의 세기가 결국 파동이 그 진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진동수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동에서는. 요게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아무리 그 진동수가 많더라도 전자가 오히려 안 흘러야 돼요. 근데 얘는 특정 진동수 이상에서는요 무조건 흐릅니다. 무조건 흘러요. 물론 그건 이제 빛의 세기가 셀수록 더 많이 나와요. 더 많이 나오고 빛의 세기가 약하면 몇 개 안 나와. 광전 효과가 얼마 안 나와요. 그러나 생기긴 생깁니다. 아무리 약하게 해도. 이건 파동성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더 희한한 거야. 왜냐하면 빛의 셀수로 에너지가 크거든. 빛의 세기가 셀수로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도 이 광전자의 그 전체 운동 에너지 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체 운동 에너지가 빛의 세기가 셀수록 커져야 돼. 근데 아니에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해요. 개수는 늘어나 대신에. 개수는 늘어나는데 이게 올라가지 않아. 이상한 거예요. 파동으로는 이게 나올 수가 없는 현상.
이제 파동설로 믿고 있던 과학자들이 혼선이 온 거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 맞아? 싶었던 거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마치 우리 뉴턴 형님의 그 오래된 그 입자설을 불고 개정을 해갖고 갖고 나옵니다. 누가요? 아인슈타인이 갖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충돌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충돌로서.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자 전자가 금속 표면에 묻혀 있잖아. 그러면 그 원자핵에서 당기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끊을 정도의 운동 에너지 빡 바다에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끊기 위한 최소한의 값이 있을 거다. 그걸 우리가 이람수라고 얘기합니다.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탈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걸 우리가 이람수라고 얘기합니다. 워크 펑션입니다. 워크 펑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리고 그 워크 펑션이 이 빛의 진동수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뀐다. 빛의 알게인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빛에는 몇 종류의 파장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파장이 섞여 있어요. 즉 진동수는 다 제각각들이야. 그러면 각 진동수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진동수에 따라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다. 근데 얘네를 탈출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를 가진 놈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한계 진동수라는 개념도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이 광자 하나의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니까. 저 H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상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광자예요, 광자. 여러분들 광자 잘 모르시겠으면요. 스타크래프트의 포톤이 광자예요, 포톤.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포톤 캐논이라고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게임일 수도 있어요. 그 광자가 비달계입니다. 포톤. 포토그래프의 포토예요. 그게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 입자를 포톤이라고 해요. 이 포톤이 여기 금속에 있는 광자가 여기 금속에 있는 전자하고 꽝 부딪히면서 에너지가 충돌해서 전달이 되고 그 충돌로 받아서 전자가 이 일함수만 이상의 그 운동에서 받아서 탈출하고 나가는 거다. 그러면 이 일함수보다 높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진동수에서는 이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진동수, 이 최소한의 진동수 이상의 광자들이 있어야지 이걸 끊고 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면 특정 진동수에서 이상에서만 광전효과가 생기는 것도 설명이 돼요. 그리고 각 광자들마다 갖고 있는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이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대 운동 에너지가 일정하니까 그래서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도 어른들 일정하다. 개수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지. 라는 것도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거기 있는 아인슈타인식 광전효과 설명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될 것이다. 사실 아인슈타인 노벨 물리학상 수상했죠. 아인슈타인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상대수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걸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로 받았습니다.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이. 이걸로 받고 상대성 인호는 받고 나서 쓴 거예요. 받고 나서 씁니다. 이거 나중에 받아요. 상대성 인호는 받은 이후에 쓴 겁니다. 다만 되게 어렵지, 상대성 인호는. 그래서 상대성 인호는 노벨에서 못 탔습니다. 다른 걸로 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광량자설이라고 하고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 이거에 의해서 빛은 입자성과 파동성을 다 갖고 있다. 왜? 충돌에 의해서 광전효가 생기지 않느냐. 물론 회전이 있다. 맞다. 그래서 파동도 돼. 파동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요.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되는 거야. 라고 아인슈타인이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거에 대한 논란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빛은 입자나 파동이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정리가 됐어요. 상황에 따라서 파동적인 성질도 나오고 입자적인 성질도 나온다 라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영상 정보기로 이건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갈게요. 이건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파동성은 회절과 간섭이다.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파동성은 회절과 간섭이라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반사와 굴절이 아니에요. 반사 굴절은요, 입자와 파동이 다 설명해요. 그래서 여기는 혼자만의 증거가 아닙니다. 입자로 설명이 안 되는 게 바로 이 회절이에요. 회절은 좀 특이한 놈입니다. 이건 파동 특유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간섭입니다. 이 둘은 파동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입자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반대로 입자성은 바로 광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빛은 입자도 되고 파동도 돼. 근데 드브로이가 이걸 본 거야 이제. 드브로이가 공부를 했어. 오, 빛이 입자도 되고 파동도 된다. 203점입니다. 지금 좀 넘어갔어요. 지금 이론만 쭉 하고 있습니다. 오, 이게 된다고? 오, 그러면 전자나 이런 애들이 반대로 파동적인 무슨 간섭문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먼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아유, 형님들, 선생님들, 형님들, 이제 과학자 형님들한테 아니 그러면 이미 빛도 물질과 입자성하고 파동도 동시에 뛰지 않습니까? 물질은 입자긴 한데요. 얘네도 파동처럼 회절문이나 이런 거 나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해서 먼저 제시를 해. 먼저 제시를 한 거야. 오? 설득력 있는데? 해가지고 나중에 실험을 합니다. 나중에 실험을 해요. 거기 보시면 니켈 표면에 이 전자들을 쏴가지고 갈겼는데 거기 보시면요. 보강간섭도 나오고요. 더 중요한 거는 톰슨이 나중에 이 톰슨 다른 톰슨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톰슨 아닙니다. 아는 톰슨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전자회전문을 찾아요. 전자회전문을 찾아요. 전자회전문이 발견이 됩니다. 야, 회전 나온다! 아까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노벨문에서 타요. 드브로이. 이 사람 드브로이 나중에 노벨문에서 탑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1924년에 이거 발표했어요. 뭔 소리야? 이거 100년 전 거예요. 얼마 안 됐어요. 완전 현대 겁니다. 허크는 50년 됐습니다. 참고로. 허크는 40년밖에 안 돼요. 정말 최근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중에 전자의 파동성, 저 회절문이 다 나옵니다. 전자를 이렇게 쏴가지고 이중선이슬을 해가지고 쏘면은 마치 회절문처럼 아까 회절문이도 밝았다 어뒀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렇게 무늬가 나와. 저렇게 무늬가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 동의에도 이런 파동성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 얘기 나와야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이런 물질파가 나올까요? 이랬더니 나한테서 분노의 아우라가 나오니까 파동성 갖는 게 아니냐는 개소리라는 놈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돌이에게서 이거 물질파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오긴 나와요. 근데 관측이 될까?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물질파는요. 운동량분이 이거예요. 운동량분이 이겁니다. 근데 H가요. 엄청 작은 수거든요. H가 34제곱분의 1이요. 엄청 작은 거야. 엄청 작아. 내가 지금 정확한 값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얀 건 무지하게 작은 값이에요. 저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전자는요. 엄청 질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비벼져서 0. 몇몇 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내 눈목이 어떻게 돼? 몇십 킬로잖아. 되겠냐고. 이거 어떻게 관찰할 건데 2m를 10의 34제곱분의 1m를 어떻게 관찰할 거예요? 이거 단위도 없어. 10의 12제곱분의 1이 피코미터거든? 1피코미터? 이거 34제곱은 단위도 없어. 너무 짧아가지고 이거 측정 못해요.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길이 측정이기는 이거 못 잽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거대한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이 물체들은요, 이 파동이 너무 짧아요. 측정에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못 잽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파동성이. 정확히는 파동은 나오기는 하나 파장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요. 너무 짧아요. 실제적인 무슨 실효성을 가진 그 길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상생활에서는 플랑크 값이 너무 작고 물체의 질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파장이 너무 짧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거 기억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좋다 이거. 드브로이가 아이디어 짜가지고 노벨상 탄 건 알겠어요. 어디다 쓸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전자현미경입니다. 전자현미경. 우리가 원자구조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요? 절대 못 보죠. 기껏해야 염색체 볼 수 있지 세포구조나 이런 건 못 본단 말이에요. 왜? 너무 작아. 그건 분해능이 안 돼. 자, 여기서 분해능이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분해능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두 점을 둘러볼 수 있는 최소한의 거리입니다. 이게 짧을수록 분해능이 엄청나게 우수해요. 근데 광학현미경은 구려요. 이 전자현미경보다 구립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플라나리아나 세포관찰하고 많은 거예요. 세포도 핵 정도만 볼 수 있지 무슨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이나 이런 거 못 봐요. 그건 안 됩니다. 너무 작아요. 그걸 안 돼.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전자현미경입니다. 이 전자를 쏴가지고 얻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가 있어 이게. 주사전자 SEM, SEM. 그 다음 투과전자현미경 TEM 이 정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보면 돼. 어떻게 보냐면 TEM의 경우는 전자를 쏴가지고 단면을 보는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처럼 단면을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막 지금 그 막 온갖 소기관들 나와 있잖아요. 저 지금 저 플라나리아거든요. 저거 지금 플라나리아인데 광학현미경은 이런 거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지금 저기 보면 투과전자현미경 보면 막 뭔가 이상하게 막 우두두두 막 나와 있죠. 세포 소기관들이 다 추가돼서 이렇게 뜨는 거예요. 얘네는 전자를 쏴가지고 그 전자가 움직인 그 결과들이 여기 스크린에 맺히는 거예요. 얘네는 단면을 보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주사전자현미경은 3차원적인 형상을 보는 애예요. 3차원적인 형상을 보는. 그래서 거기 그 3차원적인 그 시료에서 부딪힌 것들을 모아가지고 종합해서 형상으로 보여줍니다. 스크린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입체적인 형상을 보는 거고, 안에 내부 구조를 볼 때는 저 주사현미경을 씁니다. 이게 투과가 돼요. 지나가버려요. 그 지나가면서 생긴 그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정도만. 그래서 여기를 가지고서 이제 그 무슨 미토콘드리아가 어쩌고 리보솜이 어쩌고 라이소솜이 어쩌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관찰한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입니다. 별 내용 없죠? 정말 별거 없어요. 여기 틀리면 많이 섭섭해. 이미 냈단 얘기예요. 이미 냈단 얘기입니다. 말 나온 김에 미리 알려드릴게요. 뭘 냈는지. 자, 잠깐 멈췄다가